폭우 피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경기 북부에 쏟아진 폭우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한꺼번에 파괴되면서 수색 작업도 악전고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우 비가 그쳤지만 극한 호우가 휩쓸고 지나간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편의점 건물이 통째로 쓰러져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고 용암처럼 밀려온 토사에 주인 잃은 차들만 갈 곳을 잃고 버려져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던 곳이라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이런 비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내리는 비는 처음 봤고 겁나서 밖에 나와볼 수가 없었어요. 가평군 재령리에서 산사태에 휩쓸렸던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포천시 백운계곡에서 사라진 50대 남성도 결국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 가평과 포천에서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또 가평에선 여전히 여러 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인력 600여 명, 장비 수십 대를 투입했지만 산사태에 도로 곳곳이 유실돼 아예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사투에도 수색 작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복구는 현재로선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이번 폭우로 경기 북부에서만 주택 100채 이상이 침수됐고 도로와 교량 등 시설 피해도 12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경기 가평군에서는 또 폭우에 건물이 기울고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가평군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했는데요. 피해 현장을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사한 송어들이 양식장 위에 둥둥 떠다니고 죽은 물고기들이 수레에 담겨 있습니다. 가평군을 덮친 이번 집중호우에 송어 3만 마리 가운데 만여 마리가 죽어버린 겁니다. 집중호우와 천둥번개가 동반되면서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건데 양식장 내 산소 공급기가 멈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 했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금 자금을 다 썼거든요. 농협이고 수협에서 거의 자금을 다 썼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집안 전체가 흙탕물로 변했고 곳곳이 물에 잠긴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물에 잠긴 가전제품 등은 못 쓰게 됐고 주민들은 인근 마을회관에서 쪽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개똥이 안 꺼지고 계속 오는 거야. 3시간을. 그러니까 그냥 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을 다 덮은 거예요. 하루 누적 강수량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캠핑장과 마을 곳곳에 산사태가 났고 하천이 범람해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제 뒤로는 돌과 아스팔트 잔해들이 성인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한 무더기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차와 사람이 오가는 도로 바로 옆인데요. 이렇게 현장에선 물살에 써밀려온 생필품들이 보입니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는 포크레인 한 대가 덤프트럭에 토사를 옮겨 담습니다. 건물이 기울고 다리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다 보니 복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남 산청에서도 폭우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국가유산도 파손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신라 경순왕 때인 930년에 창건된 천년 고찰 경남 산청 율곡사 곳곳에 토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보물인 대웅전 뒤편을 보니 벽이 뻥 뚫려 있습니다. 지난 19일 폭우로 뒷산에서 토사 등이 쓸려 내려와 사찰을 덮친 겁니다. 율곡사 대웅전 뒤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바위도 있고 건물 일부는 흘러내리는 토사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자신이 머무는 숙소인 요사체가 폭우 피해로 무너졌는데도 저를 지키지 못했다며 자책합니다. 제가 율곡사 주지로 있으면서 또 이런 일을 생기게 됐다는 게 좀 너무 국민들께 또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또 앞으로의 천년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견도 동원해 정밀 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온다, 나무를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된 거로. 가족들은 마음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아버지 찾는 게 우선이니까 지금 전부 다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번 폭우로 전기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산청 지역 10개소가량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신등면, 단성면 등 곳곳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경남본부 관계자는 파손된 도로가 복구되면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산청군 관계자는 내일 아침 해당 지역 전체에 물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해 상황이 특히 심각했던 경남 산청군을 찾았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에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산청군에 마련된 수해 복구 현장 지휘본부를 찾았습니다. 사상자가 1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수해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당장 구조가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응급복구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사람들 생활 복구 지원을 해줘야 될 테고, 그다음 장기 복구를 해줄 테고. 지금 제일 시급한 건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빨리 돼가지고 빨리 선포가 돼가지고 지금 빨리 지금 그거는 최대한 빨리 우리 진행할 테니까. 이어 산청군 수해 지역을 직접 돌며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빨리 좀 빠른 복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합니다.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예, 너무. 동행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신속한 예산 지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산청군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광주와 전남, 전북, 경남 등 다른 수해 지역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업고 대피시킨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고는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지성 폭우가 일반화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며 각 지자체의 수해 복구와 더불어 예방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시사했습니다. 재송부 기간은 내일부터 최장 열흘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지난 19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실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갑질 논란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에 대해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고 빅게스 이게 거는 게 맞아요? 우리 사람에서 배웠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결국 첫 번째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내일부터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재송부라던가 이런 과정들은 오늘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기간이 끝난다는 민법 규정을 준용해 토요일인 19일이 아닌 월요일인 21일을 1차 송부 기한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총리와 달리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강선우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있습니다. 재송부 기한이 며칠이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선우 후보자 사퇴론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시간의 문제일 뿐 이른바 현역 의원 불패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호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은 오히려 커진 분위기입니다. 강 후보자가 전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예산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선호 후보자의 예산 삭감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처 예산 일부를 깎았다는 겁니다. 장관인 본인이 직접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들은 뒤에야 예산이 복원됐다면서 이런 갑질 의원을 장관으로 보내다니 기가 막힌다고 적었습니다. 정 전 장관은 YTN에 강 후보자 임명 기류가 굳어진 직후 이 글을 지인 SNS 채팅방에 공유했는데 퍼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질 의혹을 처음 꺼냈던 국회 보좌진들 역시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선 그 방은 말 못할 곳이었다는 식의 우회적 폭로와 함께 보좌진은 앞으로 더욱 하찮게 취급받겠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싸늘한 여론에 힘입은 국민의힘, 불통 정권을 민낯이라며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건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자질을 부각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학 박사로 가족,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입니다. 특히 갑질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 낙마 사유까진 아니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강 후보자가 재선 의원을 넘어 지난 대선 때 활약한 이른바 개국공신이란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낙마가 정치적 사망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선호 후보자의 손을 쉽게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정무적 선택을 강행했다는 취지지만 예상 밖 냉랭한 여론은 여권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때 당초 이번 주로 잡혔던 호남과 수도권 투표까지 진행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인적 청산과 전한길 씨를 화두로 탄핵 찬반 주자의 맞대결로 흐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정통 보수 가치를 재건하겠다면서 과감한 인적 청산을 약속했습니다. 읍참마속이 살 길이다. 극우 극단 세력과 결별하겠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당 의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기본이 45명. 내란에 조금이라도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전원이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조 의원은 부정선거론자, 윤어게인, 정광훈과 절연을 강조하면서 혁신 세력끼리 단일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성급하고 빠른 주장이라면서도 전한길 씨를 감싼 김문수 전 장관을 비판하며 조 의원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십니까?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안 의원은 나아가 국민 여론조사 100%로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윤희숙 혁신위원장 주장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쇄신 개혁 움직임 속에 장동혁 의원은 내부 총질 세력이 당과 본인을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볼 수 없다면서 모독한 자들에게 당대표가 돼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출마한 김문수 전 장관과 결이 맞는 건데 당권 경쟁이 탄핵 찬반 주자의 대결로 압축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폭우가 변수가 됐습니다. 권리당원 70%가 모인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를 당대표를 뽑는 다음 달 2일에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주를 전 당적인 수해복구 총력 지원으로 저희 최고회의에서는 어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2주 뒤 사실상 원샷 경선을 치르는 셈인데 2연승을 달린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할지 추격자 박찬대 후보가 반격에 나설지 저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야는 20일 차이로 새 대표를 뽑습니다. 누가 당권을 잡는지에 따라 당내 모습은 물론 향후 전국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입당 논란이 불거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지시한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건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동료 의원에게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당을 과장되게 비난하는 주장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핵심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는 피의자로서 방대한 범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20일 만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통보일로부터 실제 소환일까지는 2주가 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자발적인 출석을 위해 일정을 넉넉하게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다른 특검 소환에 대해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첫 출석인 만큼 김 여사가 특검에 나온다면 수사가 진행 중인 여러 혐의에 대한 조사가 두루 이뤄질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양평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의혹, 건진법사 관련 금품 수수와 공천 개입 의혹 등 다양합니다.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사건도 조사가 이뤄질 텐데 특검은 관련 혐의에 있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대상과 내용이 방대한 만큼 하루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첫 조사 이후 곧이어 추가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이 같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출석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공개 소환하겠다는 방침인데 김 여사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의 출석 통보 공개 직후 김건희 여사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아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출석 의사를 내비친 걸로 풀이되지만 실제로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명태균 의혹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김 여사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특검이 출범했다는 이유를 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검찰이 김 여사를 처음으로 대면 조사하긴 했지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특검팀은 일단 출석 방식에 대해 다른 피의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공개 소환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김 여사가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와 더불어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기업인도 소환하는 등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증거 수집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 사건뿐 아니라 멋쟁 해병 단체 대화방에서 3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조병로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소명 어떤 거 하셨는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내일도 조사받으러 나오시나요? 적힌 거에 대해서 알리바이는 다시 하신 거. 대표님 8,100만 원 받으신 거 이종필 씨한테 인정하시나요?
특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가 이들 사건에서 김 여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으로부터 재판로비를 명분으로 8,100만 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며 연이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10시부터 피의자 이종호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류금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하는 등 김 여사 소환 통보에 발맞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또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과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 당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2-800-7070 베일에 쌓여있던 이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2년 만에 당사자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지시나 경로는 없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02-800-7070 번호와 2분 48초 동안 통화합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끊자마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통화가 이뤄지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명시한 수사 결과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거로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졌습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 전 장관은 줄곧 통화 상대가 누군지 말을 아껴왔습니다. 대통령 전화 맞죠? 네,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맞으니까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최상병 특검에 의견서를 보내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사 외압의 출발점으로 지목돼 온 02-800-7070 번호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2년 만에 그것도 당사자 입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당시 대통령이 군 조직을 걱정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만 했다며 경로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란 지시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차장 등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듣고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은 이 전 장관 주장과 별개로 해당 번호가 윤 전 대통령 것이 맞는지 계속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회의 중 경로 진술에 이어 이 전 장관과의 통화까지 확인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민영 대변인은 이 시간에는 처음이시죠?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결국 임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없이 전달했고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판결하셨는데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거는 제가 볼 때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여러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저도 잘 들었는데 상당히 이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민주당의 구성을 보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뼈라고 하면 민주당의 보좌 직원들은 저는 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뼈와 살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유기체로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정치 결사체 민주당이 된 거거든요. 근데 민보협에서 강하게 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김영진 의원도 신중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자도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다고 하면 저희가 당직자이고 또 참모된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또 아쉬운 면이 크다. 이런 말씀은 덧붙여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그러고 근데 여당에서는 또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요. 좀 서로가 서로를 좀 방패 세우는 듯한 그런 좀 안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결론만 말씀을 하셨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언론 보도상으로는 국민이 이해해 달라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없지만 아무튼 이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지도부 빼고는 강선우 후보자를 반기는 조직이 없죠.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증 편향에 갇혀 있어서 오직 지도부의 의견만을 가지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히려 그 피해 보좌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강선우 후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지도부의 의견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와 자당 보좌진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당정이 피해를 전가하는 식으로 면피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은 이제 강 후보자는 현역 불패를 이제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질문도 했었죠. 현역 의원인 점이 영향을 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우상호 수석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2000년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로 25년 동안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낙마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꼭 이 현역 의원인 것이 고려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봤는데 흠결은 있지만 그래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까지 제기된 이 흠결에 대해서는 성과로 보답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이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하려는 저는 그런 의미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평소에는 이제 어떤 질문에도 좀 유려한 그런 우상호 수석이었지만 오늘은 좀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도 읽혔습니다. 자, 정치권의 파장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보좌진 진술이 다양하다면서 이제 또 방어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갑질 불패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사실 전현직 보좌진에 반대된 그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건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결심하기 참 힘들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민주당의 핵심 구성원이죠, 보좌관들. 이분들의 이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은
당 내부에서는 전현직 보좌진 중에 같이 일을 해보니 친구 같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보람이 있었다라는 그런 반대 진술도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이런 것도 일종의 2차 가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겐 친절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피해 사례라고 하는 것이 강선우 후보자가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화록이 나왔고 실제로 변기 수리를 지역 보좌관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말을 또 바꾸기도 했고요.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도 10분 거리 지역 사무실까지 직접 가서 분리수거를 하라고 사적 지시를 한 대화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괜찮다? 네. 과연 이런 것들이 적절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전 이런 것들이 피해 보좌관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강선우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심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법적 조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색출을 하겠다라고 피해 보좌진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 공포심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당이 이걸 두둔할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을들과의 싸우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가부 자체가 애초에 기능만 따질 거면 피해자 보호 기능은 법무부가 더 잘하고요. 사각지대 보호 기능은 복지부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여가부를 왜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정권이 여가부를 만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공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가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갑질하는 여가부 장관이라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여당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관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그 대나무 숲인가요? 그 민주당 맞습니다. 보좌진들 이제 단체방에 있는데 거기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혹시? 저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제가 그 아이디는 없어가지고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후배들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보좌관 출신이고 저도 10년 넘게 국회에서 근무를 했지만 사실 이게 동질감이 있는 것이고 동업자 정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당했다고 하는 그 갑질은 나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나를 줄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인 문제로 조금 더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또 합니다. 사람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강선우 의원은 좋게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년차 보좌관에게 어떤 갑질성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뭐 이제 1년차 비서에게 하는 거, 3개월밖에 안 되는 인턴에게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체감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좋았던 보좌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좌진도 있다고 하면 그들을 더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저는 지금이라도 강선우 후보자가 지난 동안 지금 오해가 있었던 본인이 말했을 때 그런 분들을 좀 만나가지고 정말 오해가 있었으면 좀 풀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좀 사과를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대통령과 당에게 좀 부담을 덜 주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수백만의 을들과 싸우려는 정부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내리막 신호탄이다. 그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의 파장이 있을까요, 이번 결정이? 일단은 사실 국민과 야당의 눈높이에만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엄청난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가 여당 보좌진들입니다. 또한 그 여당 보좌진들이 아니라 지금 갑질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보좌진들의 상처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보좌진들이 오죽했으면 언론에다가 제보까지 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내부 폭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보좌진으로서의 그런 커리어나 앞으로의 장래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목숨 걸고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힘이 가장 센 지금 대통령이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면 앞으로 보좌진들은 누구에게 기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게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민노총, 참여연대, 심지어는 전직 장관까지 모두 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강선호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이 정부가 소통하고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단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이 강선호 의원한테서 예산 삭감 갑질을 당했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해서 오늘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이 높은 기사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근데 이제 여가부 장관 하실 때 강선우 후보자가 이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성폭행이라든지 어떤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조금 보살펴 주는 그런 보호시설인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보호시설이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의료 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센터를 강선우 의원 지역구에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친한 보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비대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을 했고 뭐 차에 음식물을 두고 내리는 것도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상습적인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전 여가부 장관의 주장은 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선우 의원이 쉽게 말해서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지역구 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구 민원을 관계부 부처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하는데 저도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일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초선 의원 한 명 때문에 하나의 예산이 삭감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산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할 수가 있고 그 지적이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도 공감이 됐을 때 그게 협의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증액도 되고 그런 것이지 초선 의원 한 명이 삭감하세요 한다고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박 대변인님. 네, 근데 이 부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구 민원을 정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정부 부처에는 무수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역구가 200개가 넘는데 그럼 모든 지역구의 민원을 정부가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예산과 민원이 적절한지를 타진을 해서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전임 장관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당 의원과 충분히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에 실패했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단순 초선 의원이 아니라 여가위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마다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여가부의 기획조정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부의 전체적인 어떤 기획 전략의 방향을 총괄하기 위한 그런 식의 사용되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보복성으로 삭감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인 것이고 말 그대로 보좌진에게만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정부에게도 갑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의 내부 폭로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선호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비토가 크다라고 하는 방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이제 할 것 같으니까요.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또 어떤 결정을 할지 또 결정이 바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자진 사퇴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자진 사퇴라는 형식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일단 철회. 오늘 그 우상호 정무수석 말이 이진숙 후보자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명 철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진 사퇴를 시키는 방향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명 철회했다는 거에서 저는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이게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를 했다는 거는 본인의 인사 지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요? 네, 대통령실이 그것은 우리의 지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솔직한 어떤 모습들이 또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높이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청문회 이전에부터 많은 것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음주를 한 경찰관이 어떻게 음주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 당이 공이 지난 시간 동안에 사실 논문 표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용되기 어려웠던 눈높이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이제 청문회에서 이 해명을 또 잘 하셔야 되는데 해명을 또 하는데 좀 치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부족함을 보여서 여당 의원에게까지 좀 질타를 받는 모습들이 사실 국민의 눈높이를 넘지 못했다. 그래서 지명 철회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서 물소대 전략이라는 걸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를 지명을 할 때 각계 전투를 하면 한 명씩 잡아먹힐 수가 있지만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면은 모두가 다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도 좀 그런 색채가 짙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진숙 후보자는 낙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일종의 좀 재물? 이런 식으로 좀 지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특히나 특정 의혹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탄을 받는 위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낙마 사례가 제일 많은 것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음주운전이나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 전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1차 인사검증에서 이것이 필터링이 안 됐다?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서 교육감 등 출마를 준비했던 인사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걸 봤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비토가 있을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이게 물소대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이진숙 후보자 한 사람을 일종의 제물로 주고 나머지 모든 후보자들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런 전략 구사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이게 전 확신이 된 것이 만약에 부적격해서 과거에 자신의 어떤 지명을 철회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왜 이진숙 후보자만 철회를 하죠? 강선우 후보자도 같이 철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만 부적격이 아니라 두 사람 다 부적격하다라고 언론, 국민 그리고 민주당내 의원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박민영 대변인의 새로운 해석이었네요. 모든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이진숙 후보자는 희생장이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2.2%를 기록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주에 64.6에서 62.2, 2.4%포인트 떨어졌고요. 하락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상승 흐름이었다가 이게 이제 꺾여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고 5주 연속 제가 이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앞자리가 6자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 언제든지 민심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 지지율이 탄탄한 곳에서는 웬만큼 잘못하지 않으면은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TK라든지 PK라든지 우리 비교적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한 곳에서는 조금만 잘못을 하게 되면 바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국적으로 TK와 PK를 포함해서도 민주당의 험지에서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율을 대통령의 단순한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개혁이라든지 최근에도 개헌 얘기도 꺼내셨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 전국적인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폭 하락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는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소폭 하락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은 2% 정도의 하락을 했던 반면에 민주당은 5%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당 지지율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부분들이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관련 논란들이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조연에 가까웠거든요.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메시지나 상황들이 여당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좀 선행적으로 많이 빠진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입장을 밝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강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간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것이 직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허니문 기간이 저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시절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아무튼 정권의 초기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자라고 많이 넘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 논란까지 이렇게 뭉개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한 지금 당장 8월 1일부터 관세 유예 조치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관세 조치가 시작이 되고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지율 앞자리가 60%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정말 민심을 준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2일로 확정이 되면서 당권 주자들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오늘은 조경태, 장동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앞서 안철수 의원하고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이 이제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벌써 한 6명 정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출사표를 던질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먼저 박 대변인님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출마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김문수 전 후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전 저희가 탄핵부터 대선 패배까지 일종의 책임이 있었던 분들은 출마를 좀 지양하는 전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대패를 주도했던 그런 비대위원장이기도 했고요. 또한 당대표로 역임할 동안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또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일종의 좀 패배 아이콘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당내 기류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 그랬을 때 이번 전당대회 출마에서 또다시 패배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정말 심각한 타격이 될 수가 있고 책임도 지지 않는데 또 연거푸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과 좀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혁 세력이라는 것을 좀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도 있고 나왔다고 해서 당선될 가능성도 낮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셨고,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공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안철수 의원만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전 의원도 제가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당신이 출마할래, 내가 출마할래 좀 일종의 그런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연대 혹은 지지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측근들은 계속해서 만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할 겁니다. 그럼 본인이 출마를 하면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승민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탄핵에 찬성했던 이 찬탄파의 세력을 모으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뭐 본인이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찬탄과 반탄의 그런 구도가 다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어게인 구도가 다시 생기는 것 같고, 여기에 전당대회에 김문수 후보가 이미 출마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동훈 전 대표까지 출마를 한다? 그럼 이건 대선 어게인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국민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친한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도 출마를 하겠다고 한 상태예요. 그러면 한동훈하고 조경태 의원하고는 같은 계이고,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영선이긴 하고 조경태 의원이 육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파의 수장은 한동훈인데, 이게 계파의 수장과 좌장이 같이 출마한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장동혁 의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리더십이 있나?
왜? 창동현 의원도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재선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시켰습니다. 본인이 전당대회 나갔을 때 수석 최고위원 됐어요. 그래서 같은 듀오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잖아요. 근데 또 조경태마저 같이 출마를 한다? 그럼 사이가 좋아질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당을 위해서 당이 국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뭐든지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잘못 비칠 수가 있고 국민들은요. 한동훈 저분은 직업이 출마자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러설 땐 좀 물러나서 오히려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을 내세워가지고 조금 새로운 얼굴로 당을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그 주말에는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고 오늘은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만났는데 전현직 위원장이 되겠네요. 혁신위원장이 되겠는데 전당대회 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 100%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두 분이 이제 같이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룰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일단 저희 당원 당규상으로는 당원 80%, 여론조사 20%로 당대표를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 80, 여론조사 20. 네, 지금 현재 룰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때는 여론을 조금 더 폭넓게 반영을 하고 이 당의 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들의 표심을 더 많이 반영을 한다.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국민 100%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좀 정당 정치와 대의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물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성을 기저로 해서 국민들께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선출직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은 일부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당원들이 평소에 당비를 납부하고 시간을 쓰고 당에 헌신을 하기 때문에 당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에게 100% 양도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원들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당 정치도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통성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사건건 국민들의 목소리만 듣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직접민주주의를 하자라는 것과 다르지가 않거든요. 심지어는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의 대표를 뽑는 과정 자체도 어떤 당무나 당에 대한 경험, 이제 그런 경력이 아니라 국민 인기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를 읽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좀 당내 기반이 약한 후보자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경선 룰을 만들기 위해서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죠. 국민의힘에 전한길 씨. 전한길 씨 입당이 확인이 되면서 논란인데 전 씨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입장에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를 출당시키거나 할 때는요. 출당했다가 복당할 때는 심사를 하지만은 자유롭게 가입해 있고 민주적인 이게 공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출당시킬 만한 명분도 없고 방법도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이런 사람은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수 우파가 정치에 가는데 국힘은 끊임없이 분열시킬 겁니다. 전한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 그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십니까?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당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어느 것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한길 씨가 요 같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간다라는 후보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가지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한길 씨의 영향력 어느 정도 하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영향력은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이브 코리아 이 어떤
구구 보수 집회를 저희가 보면서 야,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야, 이거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전한길 씨가 추종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영향력은 미칠 수가 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 보기에 국민의힘에게 보수 정당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저는 전한길 씨도 전한길 씨지만 방금 본 김문수 후보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본인 과거에도 후보 단일화할 때도 뭐 한다고 했다 안 하고 전당대회도 불출마하겠다고 하더니 또 출마하는 거 보면서 입장이 왜 저렇게 자주 바뀌는지 저는 뭐 훌라후프 돌리고 철봉할 때 저거 출마하려고 시그널이다라고 했을 때 아유 설마 그 전 세계에 무슨 전당대회 출마하는 그 출마 시그널은 뭐 철봉하고 훌라후프 돌립니까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게 사실로 이루어진 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전한길 씨 입당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거리를 뒀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지금 착각하시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진짜라고 하면 아니 내년 지방선거는 뭐하러 준비하고 총선은 뭐하러 준비합니까? 어차피 다 조작이기 때문에 다 결과가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음모론자들을 당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혁신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저희 민주당도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제대로 서야지 저희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보수정당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전한길 씨는 출당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씨가 또 그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제 평당원의 요구를 반영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원끼리 이끌어가는 당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파의 갯달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요. 그 계엄 옹호하는 것은 당이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전한길 씨의 과거 언행을 당원 당규 위배를 하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일단 제가 좀 내막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입당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입당으로 간단하게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요. 다만 재입당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팩스를 직접 보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본명도 전한길이 아니고 처음 입당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간소화된 절차로 아마 입당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던 것인데 지금 일부 의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 정당이라고 좀 자해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내막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마치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고 당을 공격하는 일종의 해당 행위를 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전한길 씨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과도한 음모론을 설파를 하고 그것이 당의 해당 행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윤리위 회부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지도부를 공격하고 당내를 모욕하고 자해를 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일종의 해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의 오늘 표현은 상당히 중의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한길 씨도 문제 발언이 있었다라고 하면 당원 당규상으로 처분을 받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태를 또 이용해서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그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라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 누군지는 짐작이 가네요. 예,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리위에 회부가 되었죠. 근데 왜냐하면 사실 당이라고 하는 것이 집권을 위해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돈을 버는 것만큼 당이 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존재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당의 후보를 비난하는 형태로 승화를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파 활동을 넘어서는 심각한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민주당 이야기 해보면은요.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충청하고 영남권에서 민주당 순회 경선이 있었는데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거뒀죠. 정 후보가 이제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을 하면 62.65%, 박찬대 후보가 67.35, 그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확실히
그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초반 승기는 정청래 의원님.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숫자로 따진다고 하면 예. 아마 20% 정도도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80%의 당원의 선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승부를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선거에는 승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부처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번 민주당의 당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합리적으로 견제를 하고 민주당을 비판을 하게 된다면 비교적 온건한 당대표가 선출되어도 된다라는 당심이 작용할 거지만 만약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극우 정당화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데 막 저항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공격력이 있는 당대표가 선출되어야 된다라는 당심이 이게 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뭐 노력은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저항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당원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력이 강한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좀 준 것 같고 또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어떤 메리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20% 정도밖에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승부는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좀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당초는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 순회 경선이 이번 주말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8월 2일 전당대회 날 이제 수도권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큰 순차적으로 하는 것과 이제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건데. 아마 수혜 상황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네.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충청도가 고향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지만 영남권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치로 정청래 후보자가 리드를 한 결과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변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지적하기에는 부적절할 정도로 민주당이 강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과의 관계를 넘어서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후보자가 어떤 메시지들을 내고 있느냐?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3개월 이내에 검찰 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 과제들을 전광석화처럼 뚫고 가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격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급기야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템포가 높은 당대표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은 그런 후보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투사를 바라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화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젯밤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이 사제 총기를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죠. 조 씨는 이 60대 아버지는 그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 때문에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어간다. 늦은 밤 경찰 특공대가 아파트로 줄지어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60대 남성 조모 씨는 인천 송도 아들의 집에서 30대 아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모두 3발을 발사했는데 2발은 아들을 향해, 1발은 문을 향해 발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총격 현장엔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이 동태를 살피다 1시간 만에 진입했을 때 조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조 씨는 술도 마약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시 상태도 아니었고 저희가 마약 단위 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역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조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 때문이라고 짧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6년 정도 건강 얘기도 잘 내시고 나오지만 않았어요. 조 씨는 20년쯤 전 아내와 이혼했고
아들과는 정기적으로 왕래해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유가족 조사에서도 별다른 범행 동기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검거된 60대 남성은 자택에서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제 총기와 폭발물 모두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내부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종이가 현관문에 붙어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인천에서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한 60대 남성 조모 씨의 자택을 수색한 겁니다.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보고서 8층에 7층에 있었습니다. 조 씨는 검거 당시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 남성 피의자가 살던 집 앞입니다. 이 남성은 아들 집에 가기 전 자신의 집 안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낮 12시에 폭발물이 터지도록 했다는 진술에 경찰견 등이 투입돼 2시간 반가량 수색이 이어지며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집 안에는 타이머와 점화장치, 인화성 물질 10여 통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실제 폭발물의 작동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3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인화성 물질은 페트병에 이렇게 나눠서 담겨져 있었는데 담겨져 있는 병이 대략 15개 전부 다 연결돼 있었던 건 아니고 일부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조 씨가 아들을 총격하는 데 쓴 사제 총기는 얇은 쇠파이프로 된 구조로 엽총 등에 쓰이는 산탄 총알이 발사되는 방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사용한 총기 외에도 조 씨는 10개 정도 더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총기와 폭발물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인화성 물질 설치 관련 피해자가 직접 연구하여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총기와 폭발물 제작 방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또 인화 물질은 어디서 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이 남성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커다란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제 총기를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커다란 짐가방 2개를 챙긴 남성이 보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인천 송도 아들의 집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으로 추정됐는데 짐을 다시 꺼내 확인하고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등 긴장한 듯한 모습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온 조 씨는 가방을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자신의 생일 파티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 송도 아파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반쯤 조 씨는 며느리와 두 손자, 지인 앞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33층 고층에서 벌어진 범행에 추락까지 우려한 경찰은 에어매트까지 설치했습니다. 소방대원분들 한 4분께서 이거 에어매트 같은 거를 들고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사건 현장 뒤쪽으로 들고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다만 조 씨는 차를 타고 이미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다시 경찰에 포착된 곳은 다음날 새벽 40km가량 떨어진 서울 방배동입니다. 경찰이 검문을 시도했지만 조 씨는 무시하고 차를 몰아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았고 차문을 강제 개방해 조 씨를 연행했습니다. 살인과 도주극을 벌인 지 2시간 반 만에 긴급 체포된 조 씨는 결국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최대 4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1차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주민센터와 카드사 앱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주민센터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북적입니다. 소비 쿠폰 신청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린 겁니다. 열기가 뜨거운 건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니까 식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집에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와서 같이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생활에 보탰어야죠. 신청이 시작된 이번 주는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로 운영돼 첫날은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에게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신청은 주소지 담당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1차 소비 쿠폰은 국민 한 사람이 15만 원을 기본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건데 15만 원 나오네. 카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게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받은 쿠폰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하는 곳을 착각해 접속이 몰린 행안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1차 소비 쿠폰은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와 지역화폐 서버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이 8주가량 되는 만큼 안내 문자로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에도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문의하는 발걸음이 영업 마감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급 시기나 그런 상품권 종류 그런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일 생동감이 있고 제일 빠르죠. 이날 하루 창구를 찾은 고객 3명 가운데 2명은 소비 쿠폰을 신청하러 온 시민이었습니다. 온라인 절차가 낯선 고령층 고객이 오전부터 몰렸는데 요일제가 적용되는 줄 모르고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내장 고객이 많으셨다고 하거든요. 오전에 보통 문 열자마자 많이 오셨다고 해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서버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모두 접속 장애가 나타났고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카드사도 있었습니다. 지역화폐 사이트 역시 2-3시간 넘게 대기해야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 쿠폰 문자로 속여 인터넷 링크를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스미싱 주의보가 다시 한번 내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정부와 금융회사 공식 안내 문자에 링크를 첨부하지 말라고 지도했지만 일부 구청 안내 문자에 URL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구청은 일반적인 공지처럼 상세한 안내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했는데 다음 안내 문자인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주말 폭우가 내렸던 가평 매몰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워낙 많은 토사물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새벽 시간 갑작스러운 산사태에 몸만 겨우 빠져나온 여행객들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자연 속 고즈넉했던 산속 캠핑장이 그야말로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나무가 빼곡했던 산길은 흙이 쏟아져 내린 자국이 선명하고 펜션 건물과 차량은 속절없이 깔렸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내고 전기톱으로 나무 기둥을 자르고 구조대원 여러 명이 들어도 힘겨운 잔해들을 치우려 중장비도 투입됐습니다.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다리는 끊겼고 계곡엔 계속해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새벽 시간 갑작스런 산사태에 몸을 제때 피한 것도 천운이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차를 먼저 빼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토사물들이 밀려와가지고 그 차 빼러 간 친구는 그 순간 차를 버리고 그 옆에 다른 펜션 창문을 깨고 거기 들어가서 숨고. 산 아래 마을도 물에 잠기면서 동네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잠옷바람으로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했는데 조금만 늦었더라면 자고 있던 방 안까지 물이 찰 뻔했습니다. 이장님이 나 데리고 왔을 때 그냥 막 문을 이장님이 억지로 열더라고. 대문에 나오는 데는 대문으로 막 물이 부르는 거야 이렇게. 장독대부터 안방까지 모두 진흙탕이 된 상황. 이재민들은 망가진 삶의 터전을 마주하며 다시 한번 한숨 짓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울산 지역에서도 주말 사이 내린 폭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가 하면 상수도관이 파손돼 6만 명이 넘는 주민들은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폭우 이후 다시 찾아온 폭염 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와 남구를 잇는 보행교 9, 3호교. 다리 초입 상판이 수수깡처럼 뚝 끊겼습니다. 상판을 받치는 교각도 훼손돼 아슬아슬하게 버팁니다. 매일같이 오가던 다리가 무너지자 주민들은 아쉬움과 불편함까지 더해집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필요한 사람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물론 차는 이기로 다니겠지만 걷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이 길이 아주 좋은 길인데 보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9, 3호교는 지난 1924년 만들어진 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량으로 국가 등록 문화유산입니다. 2년 전 정밀안전 진단 결과 C등급을 받고 지난 5월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00mm가 넘게 쏟아진 장태비에 태화강 수위가 오르면서 유속이 빨라졌고 교각 아랫부분이 유실되면서 100년 된 다리가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지금 교량 양방향 산책로를 지금 통행 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또는 철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 파열로 지난 20일부터 물이 끊긴 울산 서부 지역 6만 8천 명 주민은 생활 자체가 힘든 실정입니다. 급한 환자를 받는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에는 소방차가 물을 공급했습니다. 빨래방이나 식당, 커피숍 같은 물이 꼭 필요한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한쪽에는 지자체가 준비한 대형 대야에서 필요한 생활용수를 직접 퍼날랐습니다. 화장실 쓰는 거 그게 제일 불편하고, 씻는 거는 참을 만큼 참는데도 이게 도저히 안 돼갖고 아주 조그만 바가지에 받아갖고 고양이 세수, 목욕 이렇게 하고. 폭우가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폭염. 날씨와 사투 속에 울산 지역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 피해로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먼저 수박과 멜론의 경우 주요 산지인 충남 부여와 전남 담양, 곡성의 침수 피해와 제철 과일 수요가 겹치면서 가격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박은 지난 15일부터 한 통의 평균 소매가가 3만 원을 넘어섰고, 오늘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26% 오른 3만 1,374원을 기록 중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설을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고 밤더위도 점점 심해지며 초열대야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물폭우가 지나가자 기온이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지며 다시 가마솥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서울은 지난 13일 이후 8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노원구 등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4도를 웃돌았습니다. 그 밖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강원 삼척 교동은 낮 기온이 36도에 육박했고, 대전과 전주는 33도를 웃돌았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에 맞춰 폭염이 찾아온 겁니다. 무더위의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낮 기온이 주 후반 34도까지 치솟고 열기가 쌓이며 밤 더위도 점점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밤사이 서울 등 내륙 최저 체감 온도가 30도에 육박해 초열대야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겠고 열대야도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 온열 질환자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에서는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각각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쌓였던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첫 소환에서 어떤 혐의를 조사하게 될지 김영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공범 대부분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을 정도로 묵은 사건입니다. 김 여사는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과 대화가 녹취로 발견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시세 조종을 인지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걸로 예상됩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특검 수사팀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며 일부 성과를 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가 폭등할 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공개 일정이 잇따랐고 이종호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삼부 체크라고 언급했던 시기와 겹치는 만큼 김 여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를 고리로 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 역시 김 여사의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의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김 여사 측근을 통해 교환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청탁 대상이 국정이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은 이미 검찰 단계에서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던 사건입니다. 앞서 공개됐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녹취 등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특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명 씨 측이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에게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 공판이 열리는 창원지법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시도했습니다. 명 씨 측은 그러나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오는 31일 이후 조사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특검이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사령관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된 점,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 김 사령관을 구속하는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겁니다. 김 사령관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과 무관한 정상작전이고 비밀 군사작전이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절차적 통제, 적법 절차 이것만 갖고서 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김 사령관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자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신병 확보 실패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가 취소된 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여 만에 석박사 학위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된 뒤 한 달 만으로 이로써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국민대는 앞서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두 논문 모두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정부 내내 도마 위에 올랐지만 학교 당국의 움직임은 더뎠습니다. 숙대는 2022년부터 표절 심사에 착수하고도 계엄 정국이 지나 3년 4개월 만에야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대는 숙대 결정을 바탕으로 박사 학위를 취소하긴 했지만 회원 유지란 문구를 영문으로 그대로 표기하는 등 엉터리 논란을 빚은 김 여사 박사 논문 자체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복지부 정은경, 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3선 중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었습니다. 물 흐르듯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도 잠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냐 여부가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의문을 좀 제기하고요. 서울역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지금 북한이 주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답할 사람이 있는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4차례 방북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퇴장했고 청문 보고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같은 시각 보건복지부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 수혜주 보유 논란 등이 불거진 정은경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끝에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민주당의 정치적 폭거를 규탄한다면서 국회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를 뺀 나머지를 놓고 여야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민주당 3선 김윤덕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절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걸림돌이 없지만 강선우 후보자를 고리로 한 야당 공세와 여론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임명된 장관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실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의 내용과 재정 대책을 비롯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에 대해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민생 법안이 최대한 많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데 정부와 여당이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방송 3법과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방송의 공정성, 책임성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민노총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린다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왼쪽에 편향된 일부 사람이라면서 국민 알 권리를 위협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수십 년간 송출해온 대북방송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관광 교류를 재개하는 것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결국 북한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 중단은 이번 달 초부터 감지됐습니다. 통일부에 등록된 민간 대북방송단체는 YTN에 최근 국정원이 운영해온 단파 라디오 채널들이 잇따라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서울 평양뉴스는 지난 14일 이후론 대북 TV 방송까지 중단됐다고 보도했는데 중단 직전엔 북한 주민들에게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방송이 송출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전단 살포 중단과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으로 해석됩니다.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제가 안 그래도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놨습니다. 정부는 대북 정책의 목표는 남북관계 개선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무관한 북한 개별 관광부터 재개해 교류 분야를 넓혀가자는 논의도 오간 거로 보입니다. 최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금강산이나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원산 갈마지구가 벌써 관광지로 거론됩니다. 실비정산 성격의 개별 관광, 그런 형태는 대북 제재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이 호응해야 가능한 구상입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중지에 맞춰 대남 방송을 멈췄고 지난 9일 주민 송환 통보에 마중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남북 간 직접 소통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7월 들어 20일까지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액도 전년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민감한 부분을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며 강력한 타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7월 들어 20일 동안 우리 수출은 361억 달러, 1년 전보다 2.2% 줄어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4.1% 늘었습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선박 등 대표 수출 품목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체 수출을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반면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은 대미 관세 영향으로 수출 감소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양대 수출국 미국과 중국 수출은 한 자릿수 대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습니다. 관건은 당장 데드라인을 열흘 남긴 대미 상호관세입니다. 하워드 로트닝 미 상무장관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10%의 보편 관세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라면서 상호관세 유예 추가 연장은 없고 8월 1일이 엄격한 마감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막판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벼랑 끝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축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 완화를 위해 비관세 조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국 정부와 통상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실장이 11일 만에 다시 출장길에 오른 것은 다음 달 1일로 설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일 전에 한미 간 큰 틀에서라도 통상 합의를 이뤄야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락 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과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이슬과 상록수 등 시대를 노래한 예술인 김민기 씨가 별세한 지 1년입니다. 일주기를 맞아 군부 독재 시절 판매 금지됐었던 고인의 첫 앨범이 LP로 재발매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데뷔 앨범 김민기. 추모 1주기를 맞아 아침 이슬 등 10곡이 수록된 그의 첫 앨범이 LP로 새롭게 재발매됩니다. 1971년 앨범이 출시된 후 54년 만입니다.
이 마스터 테이프가 존재하지 않는 음반이다 보니까 발매되었던 보존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오래전 LP들을 몇 장 구해서 CD처럼 깨끗해질 수 없을 바에는 오히려 그런 이 노이즈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긴 방지 세우고 풀린 마라 맺힌 긴 방지 세우고 풀린 마라 맺힌 이번에 발매되는 복각 LP에는 데뷔 앨범 음원과 함께 고인이 생전에 남긴 친필 악보와 메모, 사진이 책자 형태로 담깁니다. 20살의 나이에도 통찰력 있는 가사와 깊이 있는 목소리를 가졌던 음유 시인 김민기를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노동자를 위한 축가로 시작해 저항 정신의 상징곡이 된 상록수와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등 고인의 주요 업적을 보존하기 위해 학전 김민기 재단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극단 학전은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별도의 추모 공연이나 행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 가수 윤선혜 등 후배 예술가들은 335 모여 음악과 이야기를 나누는 뒤풀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고인의 데뷔 앨범 복각 LP는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제6호 태풍 위파는 중국 남부를 핥히고 베트남 북부 내륙으로 이동 중입니다. 곳곳에서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광둥성에서만 67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치 외계 우주선이 지구를 덮치듯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도심 상공을 뒤덮습니다. 시속 118km 넘는 강풍에 화물차가 장난감처럼 나뒹굽니다. 배달원들은 쓰러진 오토바이를 올려 세우지 못하고 야자수는 광고 풍선처럼 쉴 새 없이 춤을 춥니다. 작년 말 중국 본토에서 홍콩에 판다를 보낸 기념으로 만든 조형물도 화단 밖으로 날려갔습니다. 2米高熊貓裝置被大風吹到大約30米外嘅馬路邊。 제6호 태풍 위파가 중국 남부와 홍콩, 마카오 일대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광둥성에서만 67만 명이 대피했고 열차와 항공은 물론 배편도 줄줄이 끊겼습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창틀이 길가의 소년을 덮칠 뻔한 아찔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떠내려오는 여성은 이른바 등뜨기 생존 수영법을 배워둔 덕에 무사히 구조됩니다. 其实消防员是从河流的上游有尝试过下去救，但是因为那个水流比较湍急，就马上转移到下边，把那个女士给救起来了。 태풍 위파는 상륙 뒤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드넓고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이동 중입니다. 好像台风登陆了，影响也快结束了，但实际上呢，今天降雨的影响依然很广。 태풍의 영향권 밖에 있는 중국 중부 내륙엔 한반도처럼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미국 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유거브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조사에서 53%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월에는 51%, 4월에는 47%, 6월 45%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68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재 시각 20일 정오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북쪽 탈라우드 제도에서 술라웨시 섬 마나도로 향하던 페리 KM 바르셀로나 5호에 불이 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사진과 영상에는 배가 불꽃과 연기에 휩싸인 가운데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겁에 질린 채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들쭉날쭉한 경기력에 이승엽 감독의 사퇴까지 가을 야구에서 한참 멀어졌던 두산이 요즘 다시 달라졌습니다. 오명진과 이유찬, 박준순으로 재편한 젊은 내야진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1대1로 맞선 9회, 투아웃 이후 김재환의 안타로 불신을 살리더니 박준순이 SSG 마무리 조병현을 상대로 결승타를 쳐냅니다. 팀의 3연승을 부르는 귀중한 안타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이후 줄곧 9위, 이승엽 감독의 사퇴까지 이어지며 시즌 내내 헤매던 두산이 최근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전반기 막판 KT전부터 롯데와 SSG를 상대로 3연속 위닝 시리즈를 완성하며 거센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6승 2패 가운데 2번은 팀 완봉승, 나머지 4번은 모두 역전승이었을 만큼 전성기 시절 팀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상승세는 5위박, 오명진과 이유찬, 박준순 등 새롭게 완성된 내야진에서 비롯됐습니다. 8경기에서 오명진은 타율 3할 오픈 3리 홈런 2개 7타점, 김재후의 등번호를 물려받은 신인 박준순은 타율 3할 6분 4리의 5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계속 페스티벌에 좀 늦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적응을 좀 해가지고 중심에도 맞고 하니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이유찬은 첫 1군 무대를 누비는 두 선수를 이끌며 수비에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두산은 아직 9위에 머물러 있지만 중위권 팀들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5위 KT의 6경기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두산 더가웃에선 가을 야구 희망이 다시 부풀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현중과 여준석 등 다음 달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에 나설 남자 농구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는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고 2025 아시아컵에 출전할 선수 12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카타르와의 4차례 평가전을 통해 대표팀 에이스로 자리 잡은 이현중과 여준석을 포함해 이정현과 유기상, 하윤기 등 12명이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아시아컵을 앞두고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이 4번의 평가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며 모의고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외 무대에서 선진 농구를 경험한 이현중과 여준석이 침체에 가던 대표팀의 분위기를 깨웠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일본 카타르와의 4차례 평가전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은 단연 이현중입니다. 깨끗한 3점 슛을 연달아 리맥 꽂는 폭발력에 리바운드와 골밑 돌파도 적극 시도하며 상대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던지는 허슬 플레이로 대표팀 사기를 일깨웠다는 점도 큰 수확입니다. 제가 보여주는 이런 허슬 플레이 하나하나가 더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었고 제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대표팀도 안 아끼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애틀대에서 뛰는 여준석의 활약도 이현중에 못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골밑 돌파에 이은 덩크는 물론 3점 라인 밖에서 던지는 슛까지 정확도를 갖추면서 코트를 찾은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현중의 4경기 평균 득점은 21점, 여기에 리바운드도 10개를 잡으며 매 경기 더블-더블급 활약을 펼쳤고 여준석도 18점에 7개의 리바운드를 책임지며 대표팀의 주 득점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 수비나 리바운드, 그다음에 좀 속공 상황에서 좀 띄워주는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구 대표팀은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컵에서 강호인 호주, 레바논, 카타르와 한 조로 묶였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조로 불리지만 실력과 태도를 갖춘 두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이 대표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던 경주마가 함께 달리던 말에게 해서는 안 될 방법을 썼습니다. 승부욕만큼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경주 1110m 토요병 마체주의 4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안쪽을 맞서는 4번 태흥신공이 종반 2위권 도약에 나섰고 서두를 1번 동부파이터, 바깥쪽 4번 태흥신공, 안쪽 6번 정정당당과 맞습니다. 1번, 4번, 6번 3마리 말, 서두를 1번 동부파이터, 1번, 4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절기대서인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많은 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는데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며 내일 아침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 대전과 대구는 2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는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 대전은 33도, 강릉과 대구는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